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사회를 맡은 투자자 교육협의 최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부에는 내년도 한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2부에는 증시 방향성은 어찌 될 것인지, 3부에는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광풍 열기 과연 잡힐 수 있을 것인지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3프로TV 대표이신 이진우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현재 그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와 그 유튜브 전문 채널 3프로TV 대표로 그 대중들의 인기 정상에 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그 특발적인 그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셨나? 네, 정답입니다. 네. 외모만 믿고 네. 콘텐츠를 소홀히 한다는 네. 억울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농담이고요. 네. 최근에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네네. 제가 라디오 진행하기 10년 전만 해도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네. 시절이었는데 어느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게 꼭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민주냐 반민주냐의 그렇죠. 문제였는데 어느새 이제는 그게 이슈가 아니라 약간의 좌우의 대립, 뭐 거기에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그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대표님,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경기 전망이 좋아 보이고 또 어느 섹터는 조금 구름이 꼈다고 보시는지. 네. 경기는 대개는 각자 어떤 업종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이제는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대개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수들, 여러 뭐 주가 지수도 그렇고 뭐 여러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통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OECD 국가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지금 약간 이제 그동안에 빠르게 회복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됐다가 약간 좀 이렇게 다시 좀 주저앉는 듯한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죠. 실제로 지금 뭐 하나 화면에서 보시는 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그림만 보면 약간 주저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 2개월째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업은 죽고 제조업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제조업이 좋아지고 제조업은 다시 이제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가 될 것이다. 내년 경기는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그래서 다소 좋았던 게 둔화되는 것들. 그 서비스업은 나빴던 게 좋아지는 쪽일 텐데 업종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수출 업종인 반도체는 내년 봄 여름까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서버 디램, 뭐 휴대폰 그리고 PC 이렇게 들어가는데 PC는 다들 작년에 그 코로나 때 집에서만 계시니까 PC 좋은 걸로 다 바꿀 분들 대부분 바꿔서 이제는 그 교체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휴대폰도 최근에 나오는 휴대폰이 무슨 폴더폰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긴 합니다만 소수고 나머지는 예전에 쓰던 폰들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성능이 뭐 좋아지는 정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그쪽의 수요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휴대폰 만들잖아요. 네네. 이 휴대폰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이쪽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인터넷 광고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뭘 점색을 하는지를 본인들의 앱에서 그것을 모아서 추적을 해서 이분의 관심사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광고랑 연결시켜 주는 이제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애플이 이걸 개인정보 침해라고 보고 하지 말라고 한 후로부터는 인터넷 광고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광고 회사들이 우리나라 그 서버 D램 수요자들의 상당 부분이에요. 즉 서버를 많이 만들어서 쌓아놔야 되는 회사들이었는데 애플이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이 멈칫멈칫하게 되고 그래서 서버 수요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그리 좋지는 않아서 내년에 역시 제조업이니까 당연히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변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년 경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내년에 어떨 것 같냐는 질문 자체가 한 10년이나 20년 전보다 굉장히 좀 의미가 덜하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경기가 예전에는 굴곡이 이렇게 심해서 야 지금이 불경기야 호경기야 이거 알아맞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불경기 호경기가 있긴 있으나 이런 상황입니다. 변동이 별로 없다. 변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화가 되면서 미국에서 만들던 속옷이나 운동화를 이제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갔다 와서 미국에서 파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대량으로 이런 체계였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굳이 아시아 쪽에 가서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아? 뭐 별로 싸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냥 각자 주변국 내지는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조금 좀 비싸게 만들어서 조금 비싸게 파는 그런 구조로 서서히 바뀌다 보니까 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방식은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 가서 양말 장사 분들이 하신 거 보면 자 골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의 경제 상황이었다가 요즘엔 수공예품 장갑을 파는 가게. 하루에 손님 한 5명쯤 들어오고 한 번 오시면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장갑 사가시고 나가는 그런 경제로 좀 바뀌다 보니까 경제의 순환 주기도 뭐 매우 짧아지고 이 진폭도 짧아지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이게 굴곡이 크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궁금할 수도 있고 불경기, 호경기도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금리. 네. 또 그 금리를 결정하게 될 물가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평소보다도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일단 공급망 이슈가 있고요. 다른 때와는 달리.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 그런데 공급망 이슈가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 2-3달이면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공급망 이슈가 이제 전부 다 배들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배가 부족한 건 아니고 항구에서 배에서 그 물건을 내리고 이것을 이제 내륙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근로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코로나가 좀 풀리면 바로바로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돌아온다는 이제 그게 현재의 고민이고 왜 안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재난수당 실업급여 받은 게 좀 넉넉해서 당장 안 돌아온다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코로나가 안전하진 않으니까 안 돌아온다 내지는 이 코로나 때 한번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두의 이런 육체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잡이 아니구나. 이거 빨리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고민도 좀 하게 됐다는 해석도 하고. 어쨌든 이런 노동자들의 선택의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이게 빨리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사다 썼는데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중국이 뭔가 안 만들고 수출 안 하기 시작하면 이거 미국이 힘들더라라고 하는 걸 최근에 경험을 하고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 그게 어떻게 갑자기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부족하기도 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중국에서 싸게 사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비싸질 게 분명해서 물가 상승도 뭐 계속 될 거다. 라는 게 뭐 저의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저것 그냥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가 과연 금리의 강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지켜보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금리도 달라지겠죠. 네네. 지금 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 첫 번째 질문의 요점은 경기 둔화가 계속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 드렸을 때의 그 요지는 물가 상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상호 충돌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면 물가는 내려가고 네, 금리도 그럼 내려야 되는 게 보통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경기는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는 이상하게 계속 오른다. 네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고, 물가를 보면 금리를 높여야 될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질문하셨던 그게 요즘 중앙은행들의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이 저 고민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아마 속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안 올리고 싶을 거예요. 중앙은행들은 지금 아직도 고용이 다 회복되지 않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는 건 뭐 미국 정도지 아직도 다른 나라들은 좀 미진하기 때문에 기왕 저금리였던 거 계속 저금리로 유지하고 싶을 텐데, 문제는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물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네. 꿈틀꿈틀 살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네. 야, 이거 뭐 물가는 많이 오르네. 물가는 오르는 게 정상인가 보네. 이게 뉴노멀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각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 음식점에 음식값도 올려야 되고, 나도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가는 이 정도는 그냥 오르는 거야 라는 인식을 마음속에 강하게 갖기 시작하는, 그걸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그래서 이제 금리도 올리고 물가를 억제할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 믿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돼서 아마도 중앙은행들은 그걸 고민할 거다. 잠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80년대, 90년대는 야, 물가는 1년에 한 4%는 올라야지 라고 판단하던, 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4 정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한 2 정도 수준까지 찔끔찔끔 하면서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저 그래프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게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다는 물가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뭐 농사 좀 잘 안 되면 비싸지고 또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물가란 이 정도 올라. 이제 저 실장님께도 누군가가 물가가 요즘에 몇 %쯤 오르는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난 통계는 자주 안 보지만 대략 한 2, 3% 오르지 않나? 뭐 이런 답을 얼핏 주시는 그 느낌의 그 숫자가 있잖아요.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 모르지만. 네. 사람들 마음마다 다 그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임금 협상하러 들어가서도 난 한 5%는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물가를 또 다시 높이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들은 야, 이거 물가가 좀 빨리 잡혀야 되는데 금리는 올리기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질문이 핵심인데요. 경기는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서 중앙은행은 이거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 딜레마. 네. 현재 상황에서 혹시라도 올리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은 좀 당황하게 될 거고, 다행히 물가가 빨리 안정이 돼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경기가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경기가 진짜로 안 좋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돈깨나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될지 모르는 얘기겠는데, 각종 매스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수백만 원짜리 고가 명품이 또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도 들리고 네. 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은 경기가 그다지 나쁜 것 같만 않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질문하신 그 부분이 역시 그 최근 경제 구조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네. 경기가 좋건 나쁘건 간에 어려운 분들은 항상 어렵고 네. 괜찮은 분들은 항상 괜찮은 그렇다 보니 역시 경기 변동이 또 항상 거기서 거기인 이제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어떤 계층에게 묻는 질문입니까? 라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거죠.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게 나타내고는 있는데 둔화되더라도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 정도, 그리고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은 한 평균 3.9, 4에 가까운 그 정도 숫자가 나올 거예요. 나올 네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이나 4 정도 되는 경제 성장률이 그럼 불경기 때 나타나는 신호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최근 흐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서 뭐 그리 두려워할 만한 불경기는 아니다. 네. 경기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하던 이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는 둔화 국면이라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은 곳과 경기가 좋지 않은 곳은 이미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경기가 좋고 여기를 보면 경기가 안 좋고,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후진국에서 열심히 싼 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대량으로 선진국으로 넘겨서 또 파는 이런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던 세계화 시대의 경제는 어느 한 나라만 좋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임금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만들래. 그래도 좀 비싸게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만드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야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무역 이런 것들 때문에 각자 돌아가는 경제가 돼버려서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왜 올라? 라고 질문하면 컨테이너선이 잘 못 돌아다니잖아. 공급망 이슈가 있어. 라고 하지만 공급망 마비 이슈가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물가가 다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는 나라들은 보면 주로 선진국들이에요. 미국, 유럽 뭐 이런 정도지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에서는 물가가 안 올라요. 거기도 똑같이 공급망 마비고 병목인데. 네. 그 말은 뭐로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가게 매장에 물건이 몇 개 없으면 가격을 올릴 텐데 선진국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올린 가격이라도 덥석덥석 짚는다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 괜찮으니까 선진국 네.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똑같이 공급망이 마비라서 시장 매대에 물건을 두세 개밖에 못 얹어놓지만 비싼 가격으로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죠. 그 말은 그 나라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진짜로 경기 안 좋은 거 맞냐, 진짜로 좋은 거 맞냐라고 하면 여길 보면 어우 좋네, 저길 보면 아유 안 좋네,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저 경기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저 순환적인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불행하게도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내년에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쁠지도 몰라요 라고 전망하는 분들의 근거는 코로나도 아니고 병목도 아니고 금리 인상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요즘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냐면 시진핑이 중국이 그동안 성장해 오던 공식을 슬슬 버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성장 공식은 수출 중심, 그리고 내수는 부동산으로 살리는, 수출해서 벌고 부동산으로 살리고 수출해서 벌고 부동산으로 살리고 하면서 사실 그 덩치 큰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막 8%, 9%, 10% 나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을 수십 년 동안 이제 해내온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쌓이는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양극화가 심해진다. 경제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돈 버는 친구는 너무 빨리 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위화감이 갑자기 커진 데 따른 정치적인 문제를 시진핑이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푸는 방법은 경제를 천천히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서 생긴 일이니까. 인위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좀 낮춰야 하는 문제가 또
그런 고민도 생기고 중국은 그 다른 나라도 일부 그런 나라들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는 국민들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식 투자하지만 그분들은 돈을 벌면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삽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의 빈집이 전체 가구 수의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네. 굉장히 빈집이 많은데 또 짓고 또 누가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건 뭐 금을 사거나 암호화폐를 사는 거와 우리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경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어느 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도 살지도 않고 이렇게 남아도는 집을 누가 갖겠어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슬슬 이제 바람도 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여파는 상당히 클 것이다. 전 세계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고 다른 나라들도 꽤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중국은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너무 폐쇄되어 있고 뭐 그렇긴 해서요. 그래서 시진핑이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이 중국에서 잘 문제 없이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또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내년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양쪽 나라에서 다 선거가 있어서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네. 중국은 또 정권 교체가 혹시 될지 아니면 시진핑이 계속 3년임을 할지에 대한 또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 자국 국민들의 지지율 혹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상대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내부 여론을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여간 내년에 중국은 늘 항상 변수였지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잘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변수일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근데 항상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문제고요. 저기는 진짜 문제야. 중국이 큰 뇌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괜찮았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는 이제 그 미지근한 실물 경제 이런 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주택이라든지 또 주식시장, 가상화폐 등의 자산시장 매우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높이 올린다든지 또는 정부 측에서 규제를 강화할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시나요? 규제라고 하면 집값 규제는 강화될 만큼 강화되어 있어서 뭐 더 강화할 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규제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같은 과거에 없었던 자산들의 가격 급등을 정부가 어떻게 좀 규제할 가능성은 없겠느냐 또 그 네. 여파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이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 안 했으면 좋겠고 중국처럼 금지시키면 딱 좋겠는데 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 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의 위화감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여러 대출 규제 때문에도 부동산을 못 사거나 졸업한 시점이 늦어서 주식은 잘 몰라서 못 하거나 하는 분들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암호화폐인데 네. 이거가 불안하고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렇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키거나 규제를 하면 이건 금융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세계의 이 암호화폐 열풍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다른 예전에는 없었던 대체 자산들의 열풍은 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그 이유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와 원칙이 맞다면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라이트 트랙이라면 그게 아니라 실제의 논리와 흐름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징조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다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부이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이러니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대체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그로 인해서 지탱이 됩니다, 오히려. 1번, 암호화폐로 돈 번 사람들이 결국은 뭐 하냐면 강남에 집 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부동산은 물린다. 그러니까 부동산 집을 내가 이 집 값이 한 조금이라도 좀 더 오르면 얼른 팔아서 내가 사고 싶던 암호화폐를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를 왜 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도 집 좀 살려고요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러니 여기서 뭔가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면 그 돈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이 또 오르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영역에 진입해 있고요. 네. 그런데 왜 거품이야?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논리와 고민이 있지만, 대체 자산 시장들,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 거품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거품은 거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 이쪽이 더 저평가처럼 보여서 또 투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어찌 보면 무질서한 악순환이죠. 이제 그런 게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럴 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그냥 여론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그대로 허용을 하는 것도 여론의 결과이고,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여론의 결과라고 판단을 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뭐 때로는 옳은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그 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네. 우리나라는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도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릴 경우에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도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단기 금리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네. 먼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건 중앙은행이 저런 식으로 이런 경기와 판단과 다른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거겠죠. 네. 대표님,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네. 갈등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태계를 지금 강요받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겠구나, 내지는 둘 다 피해를 입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역할과 서로가 잘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죠. 미국이 디자인하고 한국이 재료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온 세상에 팔면 셋 다 좋은 거예요. 네. 저렴하게 만들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잘 팔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각자 하겠다는 뜻이니까, 미국산 휴대폰은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 것이고, 중국산 휴대폰은 앞으로 디자인이 이상하거나 성능이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안 사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10억 대를 샀다면 10억 개를 팔았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부품이 이래서 안 사고 저래서 안 사서 1억 대 1억 대만 팔리면 부품은 2억 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은 그럴 경우에 뭐 수출 좀 덜 하지? 중국도 까짓거 수출 좀 덜 하지? 해도 되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는 좀 더 수출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더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위험한 게, 그러면 이 싸움이 좀 빨리 잦아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이제 미국은 미국의 영역 안에서만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다. 중국도 중국의 블록 안에서만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블록으로 들어올래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건 딱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하지 않다면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을 건데 네. 다행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니까 네. 뭔가 필요는 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눈치 봐서 어느 한쪽에 줄 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네. 아주 뭐 중요하긴 한데 가장 큰 방법은 최대한 뒤로 결정을 미루는 거죠. 상황 봐서 최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는 것. 그리고 최대한 양쪽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양쪽에 다 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법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쪽의 결속이 좀 더 강하겠습니다만 중국하고의 어떤 반도체 거래도 반도체 거래지만 중국은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선택은 어렵습니다. 이 선택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도 좋은 답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한테 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줄 똑바로 잘 서야 된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긴 해요.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너희들 어떡하냐라고 하면 일본 한국이 여기서 제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장 싸우는 것 때문에 경제도 힘들어지고 선택을 강요받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 선택 잘못하면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보다는 진짜 빨리 이 상황이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되는. 우리가 선택할 거는 혹시 그게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온 국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의외로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가운데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게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장은 없고 해외 시장에다가 물건 파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회식 같은 거 자주 하면 장사 잘 되는 이제 그런 식당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가 해왔던 건데 어려워졌죠. 네네. 지금까지 그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 경기가 순환적인 경기 측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또는 그 자산 시장의 문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